박정희 이제 신화를 가지고 보수 세력은 우리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박정희 신화라는 게 더 이상 소구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제발전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자체가 하나의 우리 사회에 타당했던 모델 자체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주류가 바뀌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진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진보 아니거든요,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바꿀 것보다 짓깊게 더 많은 세력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수를 갖다 장악하고 들어오고, 이게 신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정희 시절의 그 정체성이 산업전사, 그리고 반공전사였잖아요. 이런 정체성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정보화 사회의 이 새로운 세력들을 갖다 보수주의자로 포섭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패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신화는 지금 이제 물 건너갔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산업전사나 또 반공전사를 이해를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 1987년 이후거든요. 미디어 오늘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사실 저는 뭐 보수정당에 큰 관심이 없었고요. 지금도 제 관심사는 주로 이제 이른바 진보진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그걸 분석하는 데 가 있고요. 먼저 한국 사회는 이제 그동안 큰 변화를 겪어왔죠. 한편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산업화를 달성해가지고 거의 뭐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가지고 이른바 정보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곳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 세대가 보통 이제 한 가족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아직도 농경시대의 그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아버지 세대들은 다 산업화 시대였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은 정보화 세대인데, 이제는 그 정보화 세대, 뭐랄까, 이제는 나이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가 아직 농경사회였고, 70년대부터 이제 급속히 산업화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빠르면 9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의 차이는 뭐냐면은,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노동자들 중에서, 물질적인 재화의 생산 용역, 생산, 가공,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가 더 많은 사회. 다시 말하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이제 사실은 산업화의 주력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화 세력들이 있었고요. 민주화 세력들은 그동안 이제 뭐라고 욕을 먹었냐면은 니를 돈 벌어봤어? 아마 이런 욕을 많이 벌어봤을 겁니다. 투쟁만 했지 돈 벌어봤어. 그거였고, 박정희 이제 신화를 가지고 보수 세력은 우리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박정희 신화라는 게 더 이상 소구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제발전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자체가 하나의 우리 사회에 타당했던 모델 자체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마도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은 농경사회 사람들이 산업적인 생산력 앞에서 보는 그 경이로움, 이게 거의 신화로 발달해가지고 박정희가 신격화되어 있는 거고, 제가 있는 이제 동양대만 해도 가면은 식당에 지금 대통령과 그 유경수 여사 사진을 붙여놓는 이런 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국 사회가 386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왔을 때만 해도. 근데 이들이 이제 586이 된 거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로 등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 니들 한 게 뭐 있어? 데모만 하지 않았느냐? 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들과 같이 대학을 다니면서 이들의 운동에 공감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뭐가 되냐? 벤처니, 뭐 IT니, 인터넷 기업들, 이게 주력이 됐고, 한국 사회에 그게 바로 경제의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토목경제였다고 한다면 이제 IT 쪽으로 완전히 갔고, 이 IT 생산하는 그 생산의 주체가 되어버린 거고, 이들이 바로 이들 세력과 뭐가 된가? 교감을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주류가 교체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의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주요한 생산의 주체가 달라진 거고, 오늘날도 이른바 토목적인 부분들 있죠. 아주 건설이나 이런 것들, 제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살아남은 것은 IT 기술과의 결합 속에서 살아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IT 기업 또는 전통적 제조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바로 이 IT 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해서 이들이 바로 생산의 주체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보수 세력이 바로 이들을 잡지 못했고, 보수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토목 세력들, 이들하고만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산의 주체만이 아니라 동시에 뭐가 되냐면 소비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 시청률이 안 나가지고 시청률 안 나와서 어떠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2040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청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종편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40이고 이게 바로 뭐냐 광고 시장에서 지금 이제 생산자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제 소비자 자본주의인데 이 소비 시장을 또한 이들이 꽉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미디어에 대한 즉 매체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에 뭐였나 조중동이었죠. 종이신문이었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완전히 그 IT 쪽으로 이제 변해버린 거죠. 이쪽도. 그러니까 산업혁명적인 이런 매체가 아니라 정보혁명적인 매체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포탈의 등장이고 포탈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원래 그 전통적인 보수 언론이 사실 신문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 언론이 갖고 있는 소구력이라는 게 다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데스크 권력이 사라져 버려요. 옛날에 편집의 권력이었는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선일보 기사 밑에 한겨레 기사, 중앙 밑에 뭐 경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털의 편집 권력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뉴 미디어들이 떠오르죠. 예를 들어서 오마이뉴스라든지 프레시언이라든지 인터넷 매체들이 떠오르고 요즘은 특히 뭐가 있냐면 개인 매체들 SNS, 트위터, 그 다음에 팟캐스트, 낙검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유튜브. 결국은 그 매체 시장에서도 결국은 매체 장악력에서 완전히 열쇠로 몰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주류가 바뀌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진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진보 아니거든요,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바꿀 것보다 지킬 게 더 많은 세력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수를 갖다 장악하고 들어오고, 이게 신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 집단의 이 커넥션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잘 보게 되면 이 변화가 좀 보입니다. 뭘 보면 되냐면은 비리의 양상을 보게 되면 돼요. 아마 지난번 여러분들 정권 잡고 있을 때 벌어졌던 비리 중에 나 기억나는 게 LCT거든요. 되게 건축과 관련된 뭐였습니까? 인허가 비리 이런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쪽은 영남, 저쪽은 호남에서 아마도 이 건설업자들하고 뭐 이런 비리들이 대부분 유형이었는데 이건 산업혁명적인 쉽게 말하면 산업화 사회의 비리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과 관련된 뭐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4대강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구리 치는 사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 비리가 벌어지는 양상들을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신라젠, 라인펀드, VIP 이런 거거든요. 이것들은 되게 뭐냐면 산업자본이 아니라 이제 금융자본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고 이들이 이걸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국책사업들도 성격이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태양광이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배터리 사업? 공용 와이파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요즘 부설에 오르는 사업들이 되게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IT 계열의 사업들이고요. 아마도 정경심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토해서 의심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과 연결 부분들을 아마 의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개미들을 등치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비리 양상만 봐도 달라졌구나. 이 권력의 커넥션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고 이건 산업자본에서 완전히 금융자본, 즉 산업화 사회에서 완전히 금융사회, 정보화 사회로 넘어왔고, 이래서 생산과 소비, 매체, 이 모든 면에서 한국 사회의 주류가 바뀌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헤게모니를 잡고 있습니다. 영화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모든 문화 시장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 학계도 보세요. 교수들이라든지. 요즘 굉장히 이른바 저는 이제 어용이라고 부르는데 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한단 말이죠. 민주당에서 하기 참 뭐한 일들을 갖다 대신 처리해 준다라든지 이런 식의 청부업자로 좀 변해버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옛날에 운동권이라고 아직도 생각들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자기들이 어느새 뭐가 되냐면 사회 기득권층이 되어가지고 그 자기들이 기득권들을 갖다가 뭐 누구한테 이제 자기 아들들한테 딸한테 세습을 해주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시절에 그런 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아직도 개혁을 하고 있다라는 또 운동을 하고 있다는 혁명을 하고 있다는 이걸 가지고 사실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이런 이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공동체의 이제 기억도 달라지는 겁니다.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맨날 본 게 그놈의 방공 영화만 보고 있거든요. 뭐 들국화는 피었네, 뭐 증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공동체의 기억이었는데 최근 영화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 뭐냐면은 대부분 다 화려한 주가라든지 변호인이라든지 1987년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과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남산의 부장들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의 뭐예요? 공동체의 기억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국 전쟁을 기억하려면 최소한 80세는 되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고, 아버지한테 듣고 자란 게 옛날 민주화 운동 때 우리가 전두환 때 어떻게 다녔는지, 박정희 때 어떻게 다녔는지, 이걸 듣고 잘해버렸다는 겁니다. 또 인구의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보수가 지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옛날에 그 세 가지, 그 정체성이 뭐였냐면 그겁니다. 박정희 시절의 그 정체성이 산업전사, 그리고 반공전사였잖아요. 이런 정체성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정보화 사회의 이 새로운 세력들을 갖다 보수주의자로 포섭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패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보수와 보수와 그 진보가 투표 때, 선거 때 나눠지는 그 분기점이 40대였을 거예요. 40대 초반이냐 후반이냐. 그런데 아마 이번에 아시겠지만 50대로 올라갔거든요. 50대 때 제가 볼 때 후반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 몇 년 있으면 그게 60대로까지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그분들은 돌아가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반면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20대들의 투표 현상이 오히려 60대 이상과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를 죽였거든요. 민주화 세력들은. 산업화 세력은 아버지를 죽였는데 요즘은 민주화 세력이 내세웠던 이것 자체가 위선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들이 뭐였냐면 개혁을 얘기하고 혁명을 얘기하고 뭐 진보를 얘기하고 알고 보니까 저들도 기득권이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고, 그래도 옛날에 산업화 세력은 이 운동권 세력들한테 아파트 한 채는 줬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일자리는 줬거든요. 하다못해 데모하는 애들 중에서도 데모하고 깜빵 살고 나와도 실업자 된 사람은 못 봤어요. 다 국회의원이 되어 있던가. 뭔가 사업가가 되어 있지.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안 주다 보니까 이들이 굉장한 반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반감에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로는 60대 이상과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이 할아버지에 동조하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아예 딴 세상 얘기고 그냥 아버지에 반항하고 있다. 이것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386의 권력을 장악하는 데 벌써 20년이 걸렸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들과 앞으로는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보수가 주전장을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전장을 다 내줘버리고 지금도 아마 계속 여러분들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세력들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음모론을 펴고 있고, 저들을 버리지 않으니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리지 않으니 안 버릴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것들도 바로 그거죠. 전통적인 지지층에 하다가 이게 사실은 뭡니까? 사양 산업이거든요. 그쪽이. 이쪽을 갖다가 그냥 다 내버려두고 그쪽에 집착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 아닌가. 결국은 옛날에는 뭐였냐면 이쪽 지형이 영남 세력, PK, TK와 그 다음에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영남에 쉽게 말하면 한국의 산업화라는 게 영남과 경부 라인이잖아요. 경부 라인이 그냥 이걸 통해서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쪽의 세력들이 다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 내가 강남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호남에서 올라온 분들 강남 입성을 못 했거든요. 딴 데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 경제 주력이었고, 언론에서도 해결을 갖고 있는, 요 딱 축만 잡게 되면은 전체적인 한국 사회를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강남을 욕하면서도 그 욕망은 강남이에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강남에 누가 입성하냐면 그런 식은 아니다 하더라도 조국 같은 사람도 강남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강남 좌파란 말 나왔잖아요. 이 강남이 새로 입성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옛날 강남 사람들과 또 성향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강남 투표에서도 아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남 좌파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강남 살면서도 사회 기득권이면서도 좌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한마디로 한국 보수가 그들에게 완전히 주전장을 내주고 저쪽에 사양시장만 지금 붙잡고 있다가 거기에 집착하다가 이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보수가 그동안 상당히 무능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회과학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딱 돌아가는 것에 대한 사회과학이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또 음모론이더라고요. 뭐 차이나 게이트니. 저쪽에서 뭘 갖고 싸우냐면 빅데이터로 선거운동 했거든요. 이런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보화 사회에 쉽게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까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막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라든지, 이들은 선거운동 자체도 벌써 정보화 사회의 그 테크놀로지를 갖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은 태극기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중도층이 딱 본다 하더라도 와, 저쪽은 정말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들이 있고, 특히 조국사회 사태를 통하면서 저들의 위선과 저들의 문제점들을 분명히 봤거든요. 저들이 어떻게 정의를 파괴하고 공정을 파괴하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보니까 그래도 너희들한테는 권력을 주기가 뭐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슈나는 지금 이제
물 건너갔죠.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더 어울리지 않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산업전사나 또 방공전사를 이해를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 1987년 이후거든요. 거기다 21세기 들어오면 이른바 포스트 모던 그래서 자율주의거든요. 이런 사람들 옛날에 그 국가주의 이념으로 묶어놓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서사가 나와야 돼요. 젊은 애들한테 이해하기 대안서사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아직까지도 그 고도성장의 신화에 집착했죠. 그래서 747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7% 성장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한국 경제를 갖다 옛날에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박정희주의인데 경제적 측면에서 박정희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절 또는 전두환 노태우 시절 때 그래도 군사정권 때는 그때가 3조 호황이었잖아요. 경제 성장률은 높았지. 이런 노스탈지 이런 걸 가지고 선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경제 모델은 의상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선진국에 근접해가면 근접할수록 다시 말하면 정권이 하나 바뀌면 바뀔수록 아마 성장률이 1%씩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연적 성장이 아니라 내포적 성장으로 가는 여기에 대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 돌아간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 관념과 정치적 관념이 낙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산업화가 있고요. 경제적 관념은. 그 다음에 정치적 관념은 권위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념은 이제 반공인데 이걸 가지고 버텨왔는데 요즘 뭐냐면 산업화가 아니라 정보화 사회죠. 권위주의가 아니라 인터넷은 쌍방향 소통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감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감시하는 것도 국가 감시 체제잖아요.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쌍방 감시거든요. 데모를 하러 가잖아요. 경찰만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도 경찰 사진 찍어요. 이런 자율주의의 시대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공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아마 여러분들 계속 북풍 아주 재미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북풍 하면 불리하죠. 이미 바뀌어버린 겁니다.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던 북한의 모습은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뭐랄까 아프다, 분단의 아픔 이런 거지. 북한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붙잡고 계속 가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지지층 자체가 노쇠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주전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주전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